네, 4월 1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이승원의 글로벌 체크인입니다. 국제뉴스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댓글창에 이미 지구에서 가장 귀여운 사성 장군이다, 주불리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화날 땐 무섭다라고 하시네요. 네. 역시 또 장군의 포스를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구에서 가장 귀여운 사성 장군 표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최고로 극찬이네요. 네, 저희가 답답한 국제뉴스지만 또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요. 예, 네. 종전의 기운이 오냐 마냐 정말 궁금한데 그래도 그에 앞서서 우리 김병주 의원님 오셨으니까 네. 또 오늘 뜨거운 정치권 뉴스 하나만 좀 짚어보자면 네. 동아일보에서 소개 안 해요, 이승원? 우리 이승원 평론가 고정으로 나오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소개하셔야지. 죄송합니다. 한거 아니었어요? 자, 우리 이승원 평론가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또 나타났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네, 우리 네. 김병주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소개를 네. 동맹이라는 거짓말. 거짓말의 저자 네. 이승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책을 홍보해 주시는 주불리의 센스. 동맹이라는 거짓말의 저자 네. 한번 해보세요. 센스. 예,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이승원 작가님이기도 하시다는 네, 말씀을 네. 드리면서 역시 김병주 의원님은 센스. 이 구독자 이 유튜브 이제 강자이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진행이 남다르시네요. 잘 배웁니다. 저 네. 아까 강의 네. 듣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라이브로 해라. 네. 궁금하네요. 얼른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유튜브와 유튜브 관련해서 관련해서 네. 강의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지금 정치권 사정 하나만 짚고 가면 네. 동아일보가 올해 초에 여론조사를 했었고 또 했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격차를 확 벌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후보 양자 대결로 보면 10%포인트 이상 다 이기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60일 남아서 또 선거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럼요. 지금 사실 6.3 지방선거는 저는 변수가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 비례관계가 있다. 음.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두 예. 번째는 국민의힘 내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윤어게인 세력과 반대, 그거 윤어게인의 이탈한 보수 세력.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실망한 국민들이 너무 많고요. 세 번째는 이제 후보의 자질, 예. 능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세 가지 조건 다 아주 우리 후보들이 예. 훌륭하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현직 프레임은 끝났다. 끝났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했던 보여주기식 행정이 계속 실패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후보의 자질 문제에서도 우리 후보들이 상당히 앞서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잖아요. 성과로 보여주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서울 시민들이 이제는 서울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가는 국정체를 같이 하는 사람이 뽑아야 된다. 같은 당을. 예, 이런 여론이 있고요. 국민의힘 자체는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러게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60일은 선거 때 하루하루는 너무 길고 예. 오랜 시간이에요. 정보 순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늘 겸손한 자세로 지금처럼 중동 전쟁의 위기 그러게요. 이런 파고를 기회로 돌리면서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빠르게 국제뉴스로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런 국제적인 위기에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좀 뭔가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이게 장기화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한국 기준으로 내일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먼저 이승원 평론가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미국이 안전해졌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마지막 그 얘기가 또 들어가야죠. 내가 평화를 가져왔다. 바로 열고 노벨 평화상. 네. 노벨 평화상, 평화상 호소인. 네. 예. 2월 28일 이란을 침공했을 그 당일부터 이미 써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SNS에 언제 올릴까 날짜만 바꾸면 된다. 일방적인 승리 선언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요. 예. 미국이 안전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테고 평화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참 역대 대통령들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대통령 혹은 미국에 대한 위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게 누군가를 침탈하고 침략하고 거기에 정말 맞지 않는 어떤 헤드라인을 가져오고 이런 대통령은 정말 처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그 이란 전쟁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예. 뭐 에너지, 뭐 식량, 뭐 등등 경제 여러 가지 여파가 상당할 거고 제가 오면서 그 어떤 그 정치학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유튜브로 이제 미국에서도 맨날 방송하니까 1930년 그러니까 29년에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930년대 그렇게 불황처럼 예.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승리를 선언할 그럴 때가 아니다. 예. 1930년대 혹은 1970년대 우리 석유 파동 때 예. 그때처럼 경제가 굉장히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생각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 내일 그 내용을 봐야 내용은 되겠지만. 네, 예. 뭐 어디를 더 이렇게 지상전을 파견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예. 좀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네. 네. 내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김경주 의원? 저는 전반부는 동의하고요. 예. 아마 자신의 과자찬 하겠죠. 왜냐하면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동 전쟁에서의 근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군사력 핵시설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다 뭐 이런 것들 자자찬하면서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척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최후 통첩식을 할 것 같아요. 최후 통첩. 출구 전략을 하는데 예. 지난번에도 최후 통첩했지만 수시로 하잖아요. 예. 만약에 협상이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나는 마지막 군사행동 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르그 섬이라든가 아부무사 섬 이런 데를 군사적인 작전을 하겠다라고 대의명분까지 축척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시간 벌기를 충분히 해서 예. 이제 섬을 점령할 정도의 군사작전 능력은 갖추고 있거든요. 예. 이미 해병대도 갖고 파리 공수부대도 갖고 또 지금은 한 10,000여 명 군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작전을 할 때 전반부에 하는 게 여건 조성 작전이에요. 섬을 점령하든 뭘 병력을 투입하기 전에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을 해요. 예. 그걸 지금까지 해왔다고 봐요. 계속 폭격을 섬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아파치 전력, A-10기는 지상에서는 탱크를 잡는 건데 해상에서는 소형 선박 잡기에는 아주 킬러예요. 그런 것들이 투입이 되고 그 조기 경보기도 투입이 된 상태라서 여건 조성 작전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을 압박하면서 이런 것들 안 되면은 여기까지 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 우리나 나토 국가한테 또 출구 전략을 또 얘기하겠죠. 이것은 항행의 자유, 너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하니까 여기에 가담해라. 그리고 종전 이후는 이제 다국적 군을 구성을 해서 거기 책임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압박까지도 하는 전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뭐 협상한다는 이야기는 그 눈 가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빌드업하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하면은 최선인데 안 될 경우 이거 안 들어주면 하겠다라는 대의명분을 축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군사작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고 다국적 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나토나 우리나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에게 다국적 군을 편성해서 향후 관리하게 하는 거죠. 향후 사실 종전이 선언이 돼도 안정화까지는 2-3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것까지 미국이 책임질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때는 이제 다국적 군 참가하라 이렇게까지 아마 종전 이후의 구상까지도 얘기할 거예요. 아마. 내일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높죠. 그 항상 이제 협상과 전쟁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 얘기할 때, 특히 한국전 얘기할 때, 그 우리 영화로 고지전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천막치고 그
어떤 종전이나 혹은 정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하나라도 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죠. 있고 가장 예. 치열했던 게 이제 53년 그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협상과 전투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일반적인 좀 양상?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커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문제 얘기할 때 항상 예. 이중 경로를 얘기하시는데 북한이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외교가 안 될 경우 핵 개발 이런 걸 이제 서로 대비해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적극 100% 신뢰한다라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니까 그렇죠. 예. 어느 나라나 대화와 전쟁을 동시에 이제 준비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상반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워딩을 쭉 보면은 이 수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상태 같습니다. 2월 28일 침공 이후에 한 10일 정도 경과했던 지난 3월 11일, 12일 경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그 war is almost over. 전쟁이 거의 끝났다. 이미 이제 3월 중순쯤에 나고 그 이후로 한 12번 말이 계속 바뀌어요. 들어간다, 유예한다, 들어간다, 예. 유예한다. 그래가지고 악시오스인가 뭐 더 힐에서 12번 바뀌었다라고 예. 정말 정리를 해놨고 지금도 트럼프가 보내는 메시지 대부분 사실상 웬만하면 협상 좀 받아라. 우리 15개 안 보냈잖니? 물론 이제 이란이 택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발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됐을 때 예.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어쨌든 또 전쟁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협상을 하겠다 하면서 계속 병력을 그쪽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동 일대 한 5만 명 정도 집결했다고 하죠. 기존에 있던 병력과 지금 추가적인 병력. 예. 그래서 국방부 혹은 전쟁부에서는 뭐 지상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X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양쪽의 가능성을 다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의 심정만 제가 뭔가 이렇게 약간 그 독심술도 아니지만 해설해 보면 본다면 그냥 추정해 본다면 어쨌든 이 수렁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간절하지 않나라는 게 그 SNS 워딩에 좀 묻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이제 지상전을 투입해가지고 전쟁이 더 심화될 경우에 미국이 빠르게 끝내거나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원래도 뭐 몇 시간 안에 끝낸다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뭐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섬이나 예. 또는 이란의 그 해양 가까운 일부 주요 거점 정도를 확보하는 경우는 예. 장기화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걸 그래요? 확보하게 예. 되면은 이제 이란이 협상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란이 미국이 요구한 15개는 예. 항복문서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면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또 이란이 원하는 5가지 요구 조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미국이 받아들이면은 아마 또 다른 트럼프는 항복문서인가요? 엄청난 위기에 몰릴 예, 거예요. 예.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예를 들어 통행세를 이란이 받는다든가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배상을 내라든가. 배상은 그 진나라가 내는 건데 예. 그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무력 수단은 정치의 한 행위인데 예. 마지막 수단의 행위예요. 마지막. 지금 협상도 정치 행위인 거고 예, 예. 무력을 통해서 군사작전도 정치의 한 행위인데 마지막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행위를 충분히 준비를 한 가운데서 예. 앞에서 협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면은 끝내는 거고 안 받아주면은 바로 군사작전으로 들어가서 예. 유리한 여건을 만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르그선을 점령하고 예. 호르무즈 해협에 보면은 통제할 수 있는 섬이 7개가 있어요. 예. 그 섬만 장악하면은 이란으로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생명의 목줄을 그 하르그 섬을 잡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린다면 본인들은 이제 지렛대가 없잖아요. 예. 그럼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항구적으로 점령한다는 것보다는 예. 점령을 해서 이제 그 이란에게 협상에 손을 들도록 예. 이왕이면 미국에게 유리한 거 아마 15개 조건 다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안정화는 이제 다국적 군의 구성을 해서 하겠다. 이런 구상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예. 중부 사령관 하고 있는 쿠퍼 예. 사령관이 할 거예요. 쿠퍼 사령관이 저의 친구예요. 그러세요? 역시 가성장군. 예전 밑에 계셨다고. 제가 한미연합사 지금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네네. 제가 별 4개였잖아요. 네. 쿠퍼 사령관 지금 별 4개인데
그때 별 하나 원스타로 오. 한국에 있는 주한 해군사령관을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의 전우이면서 부하였고요. 예. 그래서 그때도 많은 그 얘기 이런 전술 토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해서 쿠퍼 사령관이 뭘 생각하는지 예. 좀 보이시는군요. 느낌이 와요. 아, 이야. 그리고 2003년도에 예. 이라크전이 났을 때 제가 미 중부사령부 지금 전쟁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의 한국군 대표장교로 날아가서 야. 이라크전을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나중에 파병 협조까지 해서 미국이 뭘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네. 오, 이거 갑자기 신뢰가 확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예, 원래도 네. 신뢰했지만 또 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하르그 섬하고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섬을 장악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모 방송국에 가서 아침 했는데 저녁에 외신에 섬 점령할 것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쿠퍼 사령관한테 직접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취재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나가시면서 의원님? 전화할 것 같아요. 예. 사령관한테. 적어도 시그널은 보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오래전에 같이 해보면은 대충 생각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징후나 시그널이 있잖아요. A-10기가 가고, A-10기의 의미가 뭔지, 아파치 헬기가 가고, 그동안은 미사일과 드론과 그런 걸로만, 폭격기로만 전투했는데, 지상군만 가는 게 아니라 저런 전력이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권 조성 작전을 하고 마지막 이제 협상에서 말을 안 들으면은 작전 들어가겠다. 그런데 지금 15개 조건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 다시 안 하면 하겠다 하고 대의 명분이 축적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작전하고 우리가 작전했다라고 국민 연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내일 몇 시에 한다고 예고해놓고 눈 돌리고.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얘기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고도의 다 심리전이라고 봐요. 트럼프가 혹자는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인데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지 않고 모든 게 심리전으로 하는데 지금 럭비공 작전이죠. 어디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작전도 기습이 먹히는 거고 압력도 먹히는 거고 저는 다른 사람은 무슨 작전을 하던데 제가 봤을 때 럭비공 작전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선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크레이지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럭비공이다. 그렇죠. 크레이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차마 우리 여당의 국방위원으로서 제가 대신할게요. 미친놈 전략. 그거 맨맨 말투로 하시니까 굉장히 우아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럭비공 전략.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는 두고두고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이게 맨맨 티어리라고 해서 진짜 미친놈 전략이라는 게 이론이 실제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그래서 뭐 닉슨도 약간 맨맨 티어리에 적용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뭐 또 한 차례가 있었는데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뭐 럭비공 전략, 소위 말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진짜 맨맨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전 전략이라 생각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인데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이번에 이란 침공을 봤을 때는 저는 그거 너무 과한 해석을 해주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3일 전에 BBC에 인터내셔널 그 에디터가 글을 썼습니다. 이 제레미 보웬이라는 분인데, 이제 아이젠하워, 전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자 나중에 대통령이 됐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장 뭐 격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57년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획은 무용지물이지만 계획하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어쨌든 플랜 A, B, C가 있어야지만 A가 안 됐을 때 B 다음에 3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자기가 봤을 적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트럼프가 알아듣게 해줄까? 그러면서 이제 타이슨, 권투 선수 타이슨의 명언을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나 계획은 있다. 한 방 맞기 전까지.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소위 이제 처맞기 전까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BBC의 이제 그 제레미 보웬이라는 그 에디터가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난 3월 12일 날 마침 또 그때 폭스뉴스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전쟁을 끝내는 시점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직감적으로 뼛속 깊이 느낄 때, 마이 본, 뼈 얘기가 진짜 나왔어요. 정말 네네. 뼛속 깊이 느낄 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으로도 보이는데 저는 점점 이 그 계획과 어떤 그 전략에서 약간 즉흥적으로 흐르는 그 이제 가로 열고 돈이 있는 거죠. 예. 그 돈의 논리를 따라가면은 이 사람의 그 행동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아. 예, 돈과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예, 예, 아들도 예. 그렇고 쿠시너 사위도 다, 그렇고 예. 위트코프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돈의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로직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 모르겠다. 요즘 그 경계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동의하는데 이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락가락 트럼프가 하는 것 같지만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어요. 실제. 예. 그것은 미국의 국익과 돈이에요. 예. 미국과 그 돈은 국익을 본인의 향해서 돈인가요? 아니요.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돈이에요. 그걸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는데 그걸 위해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 미국 주식 시장 출렁하면은 예. 아침에 예. 막 금방 끝낼 것 같이 해서 또 하고 올리고 원유가가 올라가면은 예. 또 하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아하. 변하지 않는 미국의 국익과 하는 거고요. 야. 여기서 전략이 혹자들은 없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은 최초 목표했던 거가 오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건 맞아요. 예. 처음엔 뭐냐 본인들이 화력으로 그 지휘부를 제거하고 하메네이하고 핵시설 파괴 그다음 미사일 체계를 파괴하고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은 자체 봉기가 일어나서 그런 계획을 친미 정부를 만들 것이다라고 그것이 오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1월 달에 사실은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마치 지도부만 제거하면은 자체 봉기가 일어날 것 같이 했는데 이슬람 국가고 친정 체제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오면 이란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이슬람에 대한 방어로 넘어가요. 종교화가 되어버려서 모두가 전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오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설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까 이란이 생각을 했는데 봉쇄를 딱 해보니까 변수가 생긴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호르무즈를 장악하지 않고 못 건네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뭐 해병대 보내고 공수부대 보내고 그럼 그 작전을 하려면 시간을 벌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주가는 출렁거리죠. 유가도 출렁 그럴 때 이거 일관된 원칙 이걸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럭비공 전략이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우리가 그걸 정확히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댓글창에 뼈란푸 이렇게 댓글이 담기고 있는데. 마이 본스. 이렇게 단어를 썼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왜 이렇게까지 뭐 여러 차례 이 공간에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란이 잘 버티는 이유를 또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이제 페르시아만 그 제국에 보면은 기원전 550년경부터. 이 나라의 사이즈가 다르네요. 알렉산더 대왕을 그 시기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기원전 550년, 그러니까 2700년 동안 그 험준한 지대에 그 바운드리 안에서 버텼던 민족이라는 거를 왜 잊고 있느냐. 역사책을 잠시만 들여다봐도 이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좋고 말고를 개념적인 걸 떠나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과 어쨌든 1979년에 그 부패했던 샤 그 정부를 어쨌든 전복하고 어쨌든 이슬람 혁명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80년부터 88년까지 이라크 이란 전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또 버텼어요. 8년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개인 뭐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
뭐 백두혈통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쨌든 제도와 체제로 그 신정 체제라는 게 어쨌든 구축된 거잖아요. 동의를 안 해도 어쨌든 그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있죠. 여기 예. 끝까지 가면 이제 그 순교 이데올로기까지 가면은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터처블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개념치 않고 일단 그 네타냐후의 꼬드김에 그걸로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 하나. 그리고 어쨌든 합참 의장은 호르무즈 그거 그 네. 봉사할 거라는 걸 워닝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냥 고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합참 의장 표정 예. 보세요. 얼마나 옆에 서 있기 싫어합니까? 그 예측 가능한 문제였지만 트럼프가 네, 네. 무시했다. 네, 헤그세스도 무시했고. 그래서 실제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그 군인들은 이 모든 그 팩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예. 이걸 좀 우아우아했는데 예. 헤그세스와 트럼프가 고한 것은 아니냐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이제 결국은 이 전쟁이 얼마나 가느냐가 많은 분들의 그리고 사실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그러면 김병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다시금 그러니까 일상이 좀 평온해지고 영향을 덜 받고 이런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분수령이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 한 달입니까? 제가 아까 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고는 트럼프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은 하려면 이란 말만 듣고 풀었다가 예. 끝냈다가는 또 그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예. 공행성 내려하고 왜냐하면 이란은 또 전후 복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장악하지 않고는 예. 끝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려면 완전한 장악이 뭐겠습니까? 군사적으로 그 핵심 섬들 예. 하고 하르그선까지 점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7개 섬의 예. 일부는 점령을 해서 장악이 되면 완전한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국적 군을 편성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완전히 안정화되면은 돌려줄 수가 있겠죠. 몇 년 후가 되면은.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시간 벌기를 한 거라고 전 봐요.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예. 병력이 그걸 예상을 못 했는데 전개하는 시간이 한 3주씩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후 통섭 뭐 48시간 줬다가 5일 줬다가 또 10일로 늘렸다가 점점 이렇게 트릭을 쓰면서 또 협상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협상안이 된다면 최선이죠. 그렇지만 협상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네, 어느 정도 마지막 수단인 어떤 군사적인 수단으로 목을 탁 해서 강제성으로 했을 때 항복하잖아요. 예. 우리가 유도 잘하는데 유도할 때도 상대방 목 졸라서 딱 하면 이제 딱 치거든요. 그럼 항복이에요. 결국 목 따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따는 건 아니에요. 목을 졸라서 기절하기 직전 가면은 그 바닥을 쳐서 항복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버티고 쉽게 항복 안 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사작전을 하는데 조금 더 비중을 둬요. 그런데 이란 본토로 들어가는 거는 완전 수령이 빠지는 거고 이란 본토로 가려면 수십만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정말 이라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라크보다 더 수령에 빠지는 거고 그런 무모함은 트럼프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섬 정도의 장악은 저는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그것까지도 감행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 한 달 정도. 네. 네, 하르그 섬이 이제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어저께 포린 팔라스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들 많잖아요. 항상 시나리오를 보면 그 대표적으로 그 섬을 장악했을 때 거기가 어쨌든 이란의 그 에너지 시설 거의 90%가 이제 몰려 있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 자체가 굉장히 급소인 건 맞는데 그 급소를 쳤을 때 그 파동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게 문제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결국은 이제 거기서 에너지 지금 만약에 파동이 더 심해진다면 그거 그대로 전 세계 영향 받지만 또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미국 자체는 석유를 뭐 생산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제 여파라는 거는 전 세계가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급소를 쳤을 때 나도 같이 당하는 그런 상황, 그 딜레마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 보면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러시아랑 이란이에요. 네. 러시아 제재했다가 풀어줬죠. 뭐
지금 다들 기름이 필요하니까요. 네, 네. 예. 이란도 뭐 그 배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무슨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데 전쟁에서 이게 뭐 러시아 배부르게 하려고 전쟁한 거야? 이란 배부르게 하려고 전쟁한 거야?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이란은 조금만 수출해도 평소보다 2배 정도의 지금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내일 이제 트럼프 발표를 좀 보면서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다국적군에 대한 파견이라고 할 텐데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한국은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하고 김병주 의원님이라면 당연하게 여당이시니까 정부에 조언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죠. 종전이 되지 않고는 저는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 호르무즈 지역은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파병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청해부대에 나가 있는 대조영함의 임무 지역을 확대해서 아덴만에 사는데 보내는 정도인데 이런 대조영함이나 이런 데는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부족해요. 지금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잖아요. 대조영함은 해적 소탕을 위해서 최적화된 무기를 다 갖추고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드론 공격이나 기뢰라든가 해상 테러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일 공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대응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병력들을 죽음의 바다로 밀어넣는다는 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에 이재명 정부도 신중을 기하는데 이제 종전이 되고 나서 할 때는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해서 임무 지역을 확대하고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2020년도에 1월 달에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살됐을 때도 위기가 엄청 고조돼서 우리 상선의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때 미국도 다국적군을 구성해서 하자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겠다 해서 이란에 익스큐즈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 할 테니까 이해해달라. 그래서 우리 상선 호르무즈에 나가 있는 우리 청해부대 임무를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했고 우리 상선 보호를 해서 한 4년까지 임무 수행을 했고 안전하게 임무 수행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준용을 해서 이제 안전이 보장이 완전히 기뢰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안전이 보장된다면 우리 상선 보호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 이후에 다국적군에는 아마 우리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우리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 상선을 보호하기 우리 위해서다. 상선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해부대가 지금 그 먼 아덴만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제 동맹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잠깐 이 책을 홍보해 주셨지만 동맹이라고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특히나 동맹국 어떤 시민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들이 점점 깨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지금 뭐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이번에 그 마크 루비오도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뭐 나토 등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쨌든 하긴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토를 탈퇴한다기보다 최근에 이제 올 초에 한 60개 유엔 혹은 관련 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탈퇴처럼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마 이제 나토에 대해서도 어쨌든 가장 많은 재정적인 그 지원과 뭐 무기 인력 다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방치를 하고 어떤 특정한 이슈를 만들면서 괴롭힐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인데 돈과 그 화나게 하는 것들. 또 다시 이제 나토 등등을 이제 모욕을 하겠죠. 그러면서 또 푸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알래스카에서 레드카펫 깔아준 것처럼 또 그런 과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러니까 외교는 무조건 우리 실익과 국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럴 때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실력이 드러나는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란하고도 척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란하고 지금 싸우는 건 미국인데 왜 우리가 이란하고 척집니까? 우리가 또 필요한 건 석유니까 그들하고 잘 지내야지 우리 배 한 척이라도 어떻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천궁 얘기 나왔을 때 정부에서는 로키로 대응을 한 거는 그게 어쨌든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로키로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과도 지금 뭐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외교부에서 나온 발언들 보면은 그래서 이럴 때 그동안의 신뢰와
소통과 우리의 어떤 실력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손들고 나갈 필요 전혀 없고, 네, 오로지 우리 국익을 위해서만 우리 정부가, 네, 그 레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끝없이 뭔가 시민들의 여론도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것 같고 미국의 어떤 과거의 어떤 위치도 끝없이 변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번 특히 전쟁을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그래도 군사안보 전문가이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 모셨으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번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좀 기존과 다르다. 특히 AI 전쟁이다 이런 좀 지적을 해주셨던데 네, 그렇죠. 그 경험을 기반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AI를 적용한 의사결정 체계, 표적 처리 체계를 지금 미국이 적용하고 있어서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죠. 그래요? 뭔가 하면 지금 쓰고 있는 무기가 다 정밀 유도 무기거든요. 아주 핀포인트로 정확히. 제가 미사일 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예, 안 한 게 없으세요. 미사일 전문가예요. 그래서 정밀 유도 무기 그냥 일반 포탄들은 쏘기가 쉬운데 정밀 유도 무기는 표적을 개발하기가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어떤 건물을 파괴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느 지점으로 그 포탄이 들어가야 되는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포탄 양이 몇 발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은 폭격기에 있는 포탄으로 해야 되는 건지 미사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대부분 그런 시설들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요. 민가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정중앙에만 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어느 지점을 때려야 되는지 그 개발하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파편이 튀어서 민가가 피해가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최소화하려면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해서 표적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하나 개발하는데 며칠씩 걸려요. 표적 하나 정밀하게 때리는데도. 그런데 이번에 AI를 적용하는 표적 처리를 하니까 수초 만에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1,000개 정도의 핵심 표적을 타격을 했거든요. 미국이 11,000개 정도인데 지난번에 어린이 학교 오폭이 있었잖아요. 그거 외에 오폭기 보고된 게 거의 없어요.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 한 달 동안 화력으로 이렇게 때렸으면 전쟁이 있었으면 수십만의 사상자가 나는 거예요. 눈 없는 포탄들이니까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실제 군사 시설이고 그다음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이란 정규군 피해도 별로 없어요. 중요 시설, 무기체계 그런 데만 골라서 이렇게 딱 때리니까. 우리도 얘기하면 옛날 무술할 때 칼로 팔 자르고 손 잘라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급소를 딱 쳐서 기를 시켜서 딱 이기는 정도. 기절시키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장착된 의사결정 체계, AI가 장착된 표적 처리 체계 있잖아요. 인공위성의 정보 이걸 받아서 기존의 정보들의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 효과를 아주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안규백 국방장관한테도 지난 국방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빨리 AI를 모든 무기체계에 장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야, 이 바뀐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실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전쟁터에서 뭔가 나오고 있는 게 있네요. 예를 들면은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1,000km 날아가서 표적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1,000km 날아가는 사이에 대공하기 진지들이 많은데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다 피해서 사실은 무인 폭격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크기 때문에 보이면 사격이 가능해요. 그럼 피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저공 한 100m 상공 정도 저공에 가다 보니까 전봇대 뭐 대형탄 다 피해서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그걸 다 분석을 하려면은 하나 가는 경로 개발하는 데만 해도 한 이틀씩 걸려요. 하나 날아가는데. 근데 지금은 AI가 하니까 엄청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 시스템이 앞으로 세계 전장을 바꿀 것 같다. 이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표적 타격하는 것도 보니까 진짜로 놀랐구나. 저 이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10,000 몇 개를 이미 포격했고 우리 앞으로 한 3,000여 개 남았어라고 얘기했을 때 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딱
우리 그렇죠. 짜놨고 네. 버튼만 누르면 가면 된다 이런 네, 의미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 더 무서워졌다는 너무 생각이 무서웠죠.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그리고 우리가 또 더 정교하게 해야 전쟁에 되겠지만 보면은 비행장도 모의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가짜 비행기. 속이는 거예요. 풍선으로. 어머.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사람이 사진을 인공위성에서 받은 사진을 갖고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AI로 하면은 그 바퀴 자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사람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분석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AI로 하니까 금방 분석이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런 거 표적 개발할 때 진짜로 고도로 훈련된 분석관들이 봐도 잘 식별이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AI가 의사결정 체계를 아주 빨리 이루게 하고 시간을 또 정확성도 많이 향상된 거죠. 네. 인간의 쓸모와 그리고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고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군의 체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는 네. 또 우리 지금 장관도 계시지만 다음에 김병주 의원님께서 차기 장관이 또 되시면 아니요, 그것보다 국방위원으로서 제가 열심히 국방부에 조언을 하고 네네. 또 그렇게 되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자주국방 엄청 강조하시면서 예산을 많이 국방비를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계실 대표 시절에도 제가 AI를 이제는 장착한 예. 체계를 해야 된다고 많이 건의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안규백 장관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장에 동맹이라는 거짓말 완독했다. 읽고 나서 국제 정치를 큰 틀에서 바라보는 눈이 생겨서 요즘 같은 어지러운 세태에 꼭 읽으면 좋은 책이다. 이런 댓글을 양양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끝으로 그래도 그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버틸 수 있는 이 뭐라고 할까 내부적인 동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많으신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보면 3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정운영 그 지지율이 33% 최근에 작년 1년 전만 해도 한 40% 중반이었다가 예. 37% 이번에 33%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더 급한 거예요.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그런데 우리도 뭐 민주당과 뭐 국힘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른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화당만 일단 보면 돼요.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 정확하게 공화당 그 성향의 그 정당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라고 하죠. 예. 네. 무당파들. 무당파들. 예. 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래서 무당파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거의 절반으로 갈렸어요. 전쟁은 잘못됐다가 한 53%고 예. 한 46%가 잘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이 약간 온건파가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이 있는 거고, 예. 저 극단으로 가면 우리 이윤 어게인처럼 마가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마가들이라고 스스로 아이덴티파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아. 공화당 전체로 봤을 적에는 많이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중간 선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결정을 지금 하느라고 계산기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래서 내일 그런 것도 정치적인, 그러니까 특히 중간 선거라는 예. 엄청난 허들이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톤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집토끼가 꽤 떠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토끼 산토끼 뭐 이런 게 예, 있죠. 네, 그러게요. 집토끼가 떠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맥락으로도 내일 트럼프의 어떤 행보 그리고 군사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내일 트럼프의 행보라고 하는 것을 두 분과 함께 읽어보니까 내일 10시에 트럼프 하는 말이 좀 더 잘 들릴 것 같다.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맥락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해설서를 잘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재밌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병주 의원님께서 또 굉장히 많은 걸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안태훈 비서관님 반드시 이건 꼭 이야기해달라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또 이제 그 한 EU 국방협력 토론회 개최하셨다고 그것도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프랑스하고 우리가 휴교한 지 140주년이 되고 며칠 있으면 마크롱 대통령 오죠. 마크롱 대통령 오시잖아요. 그 전에 이제 EU하고 또 프랑스하고 우리 방산협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먼저 분위기도 잡고 또 지금 방산 수출의 한강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에 대한 방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 있는 세미나를 했고요. 그 나오는 결과들은 이제 청와대와 또 그 방사청이나 이런 데도 그런 안들을 많이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장 맡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방산 수출이 아주
엄청나게 우리 먹거리다 미래. 또 그거는 우리 자주 국방을 하는 선순환이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보실 내에도 방산을 담당하는 특위가 만들어졌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네. 혹시 마무리하실 말씀? 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걸 얘기하세요. 민망해가지고. 네. 민망한 말이에요. 시작과 끝을 수미상관을 마무리하시는 역시 프로 유튜버 우리 주불리 김병민 화이팅. 동맹이라는 거짓말의 작가 이승원이었습니다. 이승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이 트럼프의 속내 제대로 해석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4월 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한상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